안녕하세요, 마면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요, 경제 이야기 3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 마면의 이런저런 이야기들 녹화를 하면은요,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녹화를 하면서 방송을 만들 때는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아래에 보시면 시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했었는데 제가 녹화한 거를 가만히 봐보니까 이게 시작 표시줄을 빼놓고 이렇게 녹화 범위를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왔었는데 그래서 말을 안 했던 건데 이제 다시 설정을 다시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날짜입니다. 시간도 나와 있죠. 마지막 멘트에서 현재 시각 몇 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경제 이야기 1, 2탄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겪는 경제 이 문제점들이 우리가 보는 것과 그 경제의 본질이 많이 틀리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또 경제 이야기 3탄을 통해서 이 경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라는 것이요. 경제라는 것. 제가 일전에 드린 말씀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세상에는 5가지의 큰 작용이 있다. 그것은 과학, 화폐, 종교, 예술, 체육. 자, 세상에는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의 작용이 있습니다. 따지자면, 정말 깊숙이 따져보자면, 사람 한 사람 개개인마다 그냥 전부 다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구의 인구가 80억이다 하면 80억 가지의 작용이 있겠죠. 그렇게 구분을 짓다 보면 이제 사람의 머리가 그거를 일일이 다 구분 짓고 그렇게 구별을 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150가지 정도의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150명을 넘어가면 인지를 못해요. 이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구별을 잘 못하고요. 이름도 잘 기억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평균적으로 150가지의 작용을 우리가 구분을 지으면서 활용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의 현재 뇌의 상태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작용을 80억 가지를 전부 다 구분을 다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느 정도다라는 구분을 해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 5가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5가지 작용 중에서도 그 안에 전부 다 또 5가지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우리 인간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5가지 정도의 작용에 항상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보통 숫자에는 의미가 굉장히 많죠. 1이라는 숫자부터 해가지고요. 우리가 십진법 하면 10이라는 숫자까지 이거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죠. 진법으로 따지자면은 이진법부터 60진법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법은 주로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진법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십진법,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그런 것이죠. 여담으로 말씀을 해보는 건데요.
이 각 숫자마다 이런 작용들을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숫자 1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천부경 같은 데 보면 각 숫자에 또 의미가 굉장히 많이 부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숫자들의 의미가 있는 것들이 1, 2, 3, 4, 5. 6은 잘 모르겠고요. 자, 7도 있고, 그다음에 9, 그리고 10, 12, 13. 네, 마미아가 알고 있는 의미가 있는 숫자들은 요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는 5가지의 작용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5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리고 7이라는 것은 뭐 행운의 숫자 해가지고 일주일이 7일로 돼 있죠. 그런 의미가 있는 숫자고요. 10이라는 것은 뭐 12한국, 12제자들 뭐 이런 거 12별짜리 했을 때 10이라는 숫자에 그런 의미들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숫자마다 이렇게 의미들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 숫자라는 것과 문자라는 것은 표현이라는 프레임으로 봐서는 똑같습니다. 왜 똑같은지 이해가 되실까요? 자, 우리가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 표현은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 표현입니다. 그럼 표현의 방법으로는 말도 있고, 표정도 있고, 몸짓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숫자와 문자죠. 자, 이게 표현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 숫자와 문자는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 숫자는 연산이 된다는 거예요. 연산.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각 숫자들, 10진법, 2진법, 60진법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속해 있을까요? 바로 이 화폐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뭐 수학이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이 화폐에서 이 숫자들, 연산이 가능한 이 숫자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경제라는 것은 화폐하고 일맥상통하죠. 네, 경제는 바로 화폐이고 숫자이고 숫자로 표현된 생각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경제의 본질이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작용의 의미로서, 자, 화폐라는 어떤 작용의 의미로서 이렇게 숫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이렇게 부여가 돼 있고 숫자와 문자는 표현이라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 같은 것이다. 그리고 그 숫자가 화폐에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자, 현재 이 화폐 5가지 작용 중에서 화폐를 이제 끄집어내서 보자면은요. 자, 경제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이 자본이라는 게 화폐를 말을 하죠. 화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됐지만 일단 경제라는 측면에서 봐서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럼 자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뭐 이런 게 자본주의일까요? 굳이 따지자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것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어요. 또 그분들마저도 이게 정확하다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된 배경은
우리가 쭉 예전부터 왕권에서 이렇게 살아오다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왕권이라는 것은 이 종교와 가까웠습니다. 5가지 작용 중에서 종교랑 가까운 작용이 왕권이었어요. 근데 그 작용이 이제 화폐라는 작용이 선두에 서게 된 그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왕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변화가 됐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기인지 알 수 있겠죠. 18세기, 19세기 이 사이에 자본주의가 발달이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에서 200년 전이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자본주의라고 할까요? 바로 화폐가 가장 선두에서 세상을 이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또 이 자본주의와 같이 들어온 개념이 민주주의고 자유주의 이런 게 같이 들어왔죠. 이게 같이 들어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왕권에서 억눌렸던 사람들, 이런 계층이 이제 선두에 서게 됐어요.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억눌렸던, 너무나 통제를 많이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유스럽게 하자, 민주적으로 하자, 이 사상이 대두가 됐던 것이죠. 그게 불과 100년, 200년 전에 대두되기 시작해서 이 프레임에 맞췄던 사람들과 어떤 단체들, 그 단체들이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죠. 세상이라는 거는 인간 세상을 말하죠. 인간세 해가지고 인간 세상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은 그거예요. 세상의 선두에 선 작용이 화폐로 바뀌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반했던, 그러니까 대항을 한다는 것은 과거 왕권이겠죠? 왕권에서 지배를 하고 있던 그런 계층이라든지 사람 단체들은 물론 반대를 했겠죠. 왜냐하면 상인이라고 하면 그때는 굉장히 천대받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그 직업에서 세상을 이끌려고 하는 작용들이 계속 일어나니 당연히 반발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가 세상을 이끌게 됐어요. 그러면 그에 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었겠죠?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 큰 작용에 반하게 되면 그 반한 사람은 또는 그 단체는 굉장히 힘들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맞는 작용, 큰 물결에 맞는 작용을 세상에 보내는 사람이나 단체는 굉장히 편하게 승승장구를 하게 되고, 그에 반하는 작용을 계속 보내는 단체나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된다. 그런데 그 큰 작용이 만약에 틀렸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반하는 작용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게 양심을 지키는 건데 그 행위 또한 힘들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여담으로 제가 말을 해보는 것이고,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경제의 본질, 이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자, 자본주의가 그렇게 100년, 200년 전부터 선두에 서게 됐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주의의 폐단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 있죠. 이게 결코 완벽한 그 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왕권에 대한 폐단을 극복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려다 보니 그거를 뒤집을 만한 힘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게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저 또한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본질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경제의 본질이 그거예요. 선두에 이끌고 있고 또 과거 선두를 이끌었던 작용을 바꿔서 이끌려다 보니 굉장히 무리한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 무리한 경우를 헤쳐나가려다 보니 완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이었던 것이죠. 옛날에는 욕심이라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심리였어요. 그래서 억제하고 하는 그런 심리였었는데 자본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에서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다 그런 과정에서 생겨난 것들이죠. 자, 그러면 이 자본주의에서 화폐가 지금 선두에 서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하고 화폐하고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은행이죠, 은행. 은행입니다. 돈이 모여 있는 곳. 자, 이 은행이 어떻게 이 사회 활동을 하는 줄 혹시 아시나요? 은행.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는 이분들은 이 은행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야바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야바이 게임. 이게 철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바이 게임. 저도 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돈을 계속 불려나가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걷어들이고 빌려주고 걷어들이고 하면서 돈이 계속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게임이 있나요? 야바이 게임이라고 하던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은행이 하는 일은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냐면 은행에서는 현금이 일단 있죠. 돈이 있습니다. 돈. 자, 돈이 있는데요. 자, 이 현금을 예금으로 받기도 하고 대출로 빌려주기도 하죠. 예금으로 받을 때는 이자가 있고 대출로 빌려줄 때도 이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틀려서 여기에 대한 차익을 가지고 이 은행이 돈을 불려나가고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구조죠. 자,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예금이 들어오면 이 예금주가 다시 예금을 찾을 때 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자, 들어온 돈을 돌려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돌려줄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지급준비금. 예금으로 맡긴 돈을 돌려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은행의 의무입니다. 이게 이제 안 돼버리면 그 은행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하는 거죠. 은행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은행이 이런 일을 잘못해가지고 없어질 때를 대비해서 은행 예금주들은 얼마까지는 정부에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겠다. 그게 최소로 얼마 보장해주는 그런 금액이 있죠. 제가 은행당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거는 이제 여담이었고요. 자, 지급준비금. 지급준비금을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급준비금이 얼마 안 돼요. 예금이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 지급준비금은 3에서 5%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입니다. 100만 원의 예금이 있으면 3만 원에서 5만 원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은행은. 그러면 법에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90만 원 이상 되는 돈은 빌려주죠. 대출을 해줍니다. 자, 이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수익을 내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의 작용에 앞장서 있는 경제, 화폐, 자본, 이것의 작용에 대한 은행, 이 은행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뭐 이게 제가 지금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식으로 은행이, 그러니까 돈이 이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자, 여기에 세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은행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총 돈이, 자, 100원이라는 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100원이라는 돈이 이제 막 돌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00원이라는 돈은 절대 불변의 돈이죠.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하죠? 이자가 변하죠, 이자. 이자가 변합니다. 자, 이 100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금도 넣고 대출도 받고 계속 이렇게 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불어난 이자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자는 어디서 오죠? 세상에 100원밖에 없는데. 자, 이 100원을 누군가가 몽땅 다 빌려갔어요. 그러면 갚을 때 되면은 110원, 120원 하는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는 100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자 10원, 20원은 어디서 나죠? 막 땅 파면 이자가 나오나요? 그 이자만큼의 돈을 다시 세상에 부어줘야 되겠죠? 자, 이거를 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은행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제 그 자본주의의 본질이 보이시기 시작하나요? 자, 이 돈이 이제 110원, 120원 막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100원이 있을 때보다 더 많이 빌려주고 갚고 할 수 있겠네요. 더 많은 경제 활동이 일어나죠. 경제의 부피가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제의 부피요. 자, 그러면 또 갚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복리로 이제 불어나겠죠. 110원에 대한 이자, 120원에 대한 이자. 그러면 은행에서 또 돈을 만들어서 세상에 부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다시 경제의 부피가 이만큼 늘어났네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제의 부피는 계속 늘어나겠죠. 복리로 이렇게 늘어나요. 복리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거품 경제라고 합니다. 거품 경제. 원래는 100원밖에 없었어요. 100원만 가지고 세상에 돌아갔는데 이자가 늘어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거품이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건물 하나를 10원에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20원 줘야 살 수 있고요.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돈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500원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10원 가지고 있고 양극화 현상도 일어나게 되죠. 이게 옳습니까? 이게 자본주의의 본질이에요. 현재 선두에 서 있는 자본주의의 본질. 은행은 지급준비금 3에서 5%를 보유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나머지 돈은 빌려줍니다. 빌려준 돈이 이자와 함께 들어오죠. 그러면 지급준비금을 빼고 나머지를 또 빌려줄 수가 있습니다. 또 들어오죠. 또 빌려주고요. 또 들어오고요. 또 빌려주고요. 또 들어오고요. 거품이 계속 늘어나죠. 이 세상의 부피, 경제의 부피가 계속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불어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작용인가요? 이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100년, 200년 전에. 모든 걸 바꾸기 위해서 이게 생겨났겠죠. 그게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다 바꿔졌나요? 뭐 바꿀 거 다 바꿨나요? 그러면 이제 좋아지게끔 해야 되겠죠. 이런 경제가 이렇게 되면서 거품이 쌓이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양극화 현상이 생기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자라는 것은요, 절대로 갚지 못할 돈입니다. 절대로 갚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이자예요. 새로운 돈을 만들어서 부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게 이자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자, 그러면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파산을 하게 돼요. 파산. 개인부터 비롯해서 기업까지 또는 국가까지 파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이 바뀌어요. 소유권이 은행, 돈을 가진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소유권이 바뀐다는 것은 행복과 불행,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절대로 갚지 못할 이자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경제의 본질이에요. 이게. 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살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살벌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 경제라는 게 절대로 갚지 못할 이자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만 제때제때 계속 세상에 잘 부어주면 이 세상은 결코 망할 일도 없고 망할 사람도 없고 다 그러겠죠.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모든 것을 이 은행이 그럼 쥐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행에서 잘해야 되겠죠? 아주 잘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이 세상이 아주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되는 곳이 현재 가장 선두에 서 있는 자본, 그 화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만들고 하는 그 은행에서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쌓인 거품을 해소를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쌓이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단체는 하루 이자가 100조, 200조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고,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거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하루 이자가 100조, 200조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흘러가 버리면, 앞으로 한 200년만 더 흘러가 버리면 이자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과연 이게 갚을 수 있는 이자가 되는 건가요? 숫자로만 남게 되겠죠? 돈이 숫자로만 있어요. 실물은 하나도 없고요. 거품이 그렇게 많이 쌓이면 그렇게 되니 이제 해소를 시켜야 되는데, 이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것이 세상에 다 나와 있는데요.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이 화폐의 블랙홀이 되겠네요. 별명, 화폐의 블랙홀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이죠? 주식시장이죠. 주식시장. 자, 주식이라는 것은 현물이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전부 다 그냥 종이에요. 종인데 그 가격이 가치라고 하죠. 그 가치가 올라가면 돈이 같이 오르고요. 가치가 내려가면 돈이 같이 내려가요. 그러면 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돈이 소각이 됩니다. 소각. 이 거품이 태워지는 거죠. 없어져요.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막 하면서 거기에 투자됐던 돈의 가치, 주식의 가치가 1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다시 120만 원으로 70만 원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이 세상에 나옴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 거품이 해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보다 더한 게 있죠. 소각시키는 작용에 더한 작용이
있습니다. 뭐 선물 뭐부터 해가지고 거의 도박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소각시키는 작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직접 소득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라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주식은. 그래서 이게 이제 조심스럽다는 거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이게 소득과 직접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말을 해버리면 그 소득이 굉장히 낮아져 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 소각 이야기 하니까요, 꼭 주식 시장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회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치가 올라가면 돈의 부피가 늘어나고요. 가치가 내려가면 돈의 부피가 줄어들어서 소각이 계속되는 거죠. 그럼 우리 그 물가 있죠, 물가도 계속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유지가 돼가고 있는 건데요. 제 예상으로는 이거 가지고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200년 동안 쌓였던 그 거품, 이자, 그때는 전부 다 또 복리였어요. 복리이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지금 거품이 쌓여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현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뿐이지, 하루에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100년 동안 복리였으면. 자, 그거는 또 여담이었고요. 아무튼 이 물가라는 거를 가만히 봐보면 이 경제가 거품이 안 쌓이고 아주 다이어트가 잘 되면서 스마트하게 가려면 이 물가라는 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자, 사과 하나가 있습니다. 사과. 여기에 이제 사과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 사과를 농부가 재배를 해가지고요. 자, 소비자한테 1,000원이라는 돈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가 농부에게 1,000원을 주고 농부는 사과를 소비자에게 줬죠. 이게 이제 재화가 생성이 된 거예요. 재화가. 사과라는 재화가 자연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농부의 손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이 됐죠. 자, 이 경제 활동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폐가 생겨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000원이 농부에게 들어갔으면 이 재화, 실물, 사과라는 실물은 소비자가 먹었죠. 그러면 없어져 버렸네요.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 소비자가 준 1,000원은 남아있죠. 현물, 실물은 없어져 버렸는데 화폐는 남아있어요. 자, 거품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세상에. 자, 자연에서 만들어진 실물입니다. 사과라는 실물. 자, 소비자한테 줬어요. 소비자가 먹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소비자는 1,000원이라는 화폐를 농부에게 줬는데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거품이죠. 제가 바라보는 자본의 거품은 이런 것이에요. 이 1,000원이 농부에게 가가지고 사과가 사라짐과 동시에 사라져 버린다면 거품이 쌓일 일이 없죠, 세상에는. 왜냐하면 실물이 사라짐으로써 화폐가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실물은 계속 자연에서 생성이 되고요. 우리가 지금 만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것들은 자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돌멩이, 뭐 어떤 물, 뭐 공기, 이런 데서 지금 다 만들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만들어진 재화들은 우리가 먹기도 하고, 뭐 태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해서 사라져요, 항상. 그런데 거기에서 생겨난 화폐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이거를 시스템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좀비 프로세서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그러니까 분명히 이 프로세스 종료해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활동을 해요. 그런 좀비 프로세서 같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거품, 그게 화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를 빨리빨리 소각을 시켜야 되겠죠? 이렇게 거품이 쌓인 화폐들을 빨리빨리 소각을 해야만 거품이 쌓이지 않고 경제가 이렇게 현물이 사라지면 화폐도 사라지고 이런 작용이 계속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 세상이 되겠죠. 100년 전에 1,000원이었던 사과가 1000년 후에도 1000원 그대로인 것입니다. 거품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이게 옳지 않겠어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썼던 말이 있어요. 이자를 없애버리자. 이자를 없애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농부의 노력은? 농부가 자연에서 이거 만들어서 가꾸고 해서 이렇게 배달해주고 했던 그 노력은 뭘로 보상을 받냐? 라는 반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그러면 이 거품이 쌓이게끔 계속 둬야 되나요? 자,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접점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도출을 해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이 경제를 다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분명히 소각이 돼야 되는 돈이에요. 사과가 사라졌으니까 이 사과에 대한 대가도 소각이 돼야 됩니다. 없어져야 돼요. 사라져야 되는데 그대로 남아있고 이게 경제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소각을 시킬 것이냐. 이렇게 주식시장, 무슨 뭐 이렇게 물가 뭐 이렇게 해서 소각을 시켜야 될까요? 저는 여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이 파산했던 사람이나 단체, 기업, 국가들. 자, 본인들이 잘못해서 파산했나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파산자들, 파산했던 기업들, 어떤 뭐 국가들 보면 게을러서 그랬겠지. 뭐가 잘못됐겠지. 저 사람들이 나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갚을 수 없는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파산하는 사람이 나오고 단체가 나오고 국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에 대한 시선도 달라져야 되겠죠? 달라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이 사람들 그냥 뭐랄까 거의 버렸다는 식으로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 파산자라든지 그런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또 대우 이런 것들이 180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잘못은 10% 20%밖에 안 돼요. 제도가 80% 90%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이건 무엇이냐. 죄송해요.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이분들에 대하는 제도, 이게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그래야만 세상이 좋아져요. 그 이유를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 지금 화면이 꽉 차서 화면을 좀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파산하신 분들, 파산한 기업, 단체, 국가. 자, 여기에 잘못은 제가 10에서 20%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정도밖에 잘못 안 했어요. 그 사람들. 별로 큰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현재 사회에서 완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버림받고 있어요. 자, 이래서 안 되는 이유. 자, 아까 경제 부피라고 했습니다. 경제 부피. 자, 이만큼이 지금 우리가 경제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경제 부피, 이거를 국가로 한번 봐볼게요. 국가라는 인프라인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개개인들이 뭐 단체를 이루기도 하고 개인이기도 하고 경제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명의 경제 인프라 부피가 100원일 때와 한 명의 경제 부피가 200원일 때와 한 명의 경제 부피가 10,000원일 때, 이 국가 전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명의 경제 부피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늘어나면 경제 부피가 2배로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겠죠? 한 명의 경제 부피가 100배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국가 전체의 경제 부피는 다 그릴 수도 없겠네요, 여기다가. 100배로 늘어납니다, 100배로. 그러면 한 명, 개개인 한 명이 경제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할수록 국가의 부피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네요. 그런데 왜 파산자들을 전부 외면하면서 전부 다 사장을 시켜버립니까? 이분들 다시 재개해가지고 경제 부피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00원으로 이렇게 늘어나게끔 제도적으로요, 완벽하게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좋아집니까? 국가의 경제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의 경제 부피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소득이 5만 불, 6만 불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수출을 해서 벌어들이는 것은 어떻게 따져보면 다른 나라에 있는 부피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이 안에 있는 경제가 늘어나는 것은 국가의 부피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게 더 좋습니까? 돈은 은행에서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필요한 만큼 사회에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고 경제 부피가 잘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무엇인가요? 각 개개인의 경제 부피가 늘어나면 돼요. 그러면 물론 인플레이션은 생기겠죠. 사과가 1,000원이었던 게 1,100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사회에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 이걸 자본주의를 운영을 하면서 그 정도는 다 구비가 돼 있어요. 또 주식시장이라든지 어떤 선물거래라든지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생겨나고 소멸되고 생겨나고 소멸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이 한 명 한 명의 경제 부피를 늘려줄 수가 있는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게 국가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정책을 보면 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잘못은 10% 20%밖에 안 되는데 파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살다 보니까 파산이 됐어요. 경제 부피가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외면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경제 부피를 10,000원까지 올려줄 수 있을까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회의 시선도 다 바뀌어야 되겠죠. 다 바뀌어야 됩니다. 이분들 잘못은 거의 10% 20%밖에 안 돼요. 근데 파산한 사람들이라든지 채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빚을 못 갚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취급을 받고, 특히 은행 같은 데서는 거의 사람으로도 안 봐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직접 겪어봤고요. 이것은 왜 그런 건가요? 경제의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은행에 근무를 하고 있을지라도 이 경제가 무엇인지, 자본주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요. 그냥 이자는 무조건 갚아야 되고 빌려준 돈은 다 갚아야 되고, 이 생각만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나는 거죠. 당연히 빌려준 돈은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그게 양심적으로 맞고요. 노력적으로도 맞는 행위죠. 그런데 구조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잘못은 얼마 없을지라도 이렇게 파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이 자본주의에 대한 피해자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다시 경제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시켜서 다시 이 이자가 왔다 갔다 하는 이 경제 활동을 잘 시켜볼까? 이것을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자본주의의 생성 과정, 화폐가 생겨난 이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느껴지시는 게 있죠?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경제입니다. 근데 저는 배워본 적이 없고요. 사회에 나와서 부딪히면서 배웠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를 탐구를 해보면서 자본주의는 무엇이고 은행이 하는 일은 무엇이고 이런 거 다 알게 된 것이죠. 이걸 만약에 학교에서 배웠다면 과연 파산하는 사람이 생겨날까요? 파산하는 사람이 생겨나면 제도를 다 바꿔버리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이유는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줍니까? 이런 거 가르쳐줘야죠.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진정한 교육은 이런 것이에요.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자, 그러면 이제 국가 부피가 이렇게 한 국가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자, 다른 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막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국가들과 교역을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들은 교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역을 하고 있는데요. 한 국가가 부피가 계속 늘어나면 은행에서 돈을 계속 넣어버려요. 여기다가. 자, 그래서 한 국가가 경제 부피가 굉장히 늘어나면 다른 국가들은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까? 빨려 들어와요. 빨려 들어오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조율을 하는 게 환율이죠. 환율입니다. 자, 이 환율이 이자보다 더 웃긴 거예요. 제가 봐서는 이 환율이라는 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자보다 더 웃긴 내용이 환율입니다. 한 국가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크게 지금 부피가 늘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른 국가들은 그렇게 부피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이에 환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환율이라고 하면 국가 간에 거래되는 돈의 가치가 틀리니까 그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율이 재화의 가격을 결정을 해요. 재화의 가격을 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재화가,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환율은 정말 공정하고요. 기준이 명확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환율은 이자보다 더 웃기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고 있는 게 환율이에요. 공정하지 않고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기축통화요? 기축통화가 기준입니까? 기축통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축통화 4가지 지금 있나요? 달러, 유로화, 엔화, 중국도 뭐라 그러죠? 이게 기축통화인데 이 통화가 환율의 기준인가요? 기준점이 다 달라요. 여기에 있는 돈들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는 기준인가요? 돈의 부피도 각자 다르고요. 은행에서 많이 넣어버리면 이 부피가 늘어나요. 기준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기준점,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다른 환율 국가들은요. 상대적으로 부피가 줄어듭니까? 얼른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이게 무슨 환율이에요? 이건 이자보다 더 웃긴 겁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환율에 대해서 자국의 방어를 하게 되면 뭔 조작국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율 조작국? 환율 조작국이라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줘요.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이러고 계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준점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것도 썼어요, 예전에. 기준점, 환율의 기준점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 기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절대 불변하고요. 숫자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공정한, 우리가 1kg을 이렇게 먼지도 들어가지 않게 딱 쌓아놓고, 자, 이것이 1kg이다라고 기준점을 정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먼지 하나라도 쌓이게 되면 1kg이라는 이 기준이 필요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기준점이 될 수가 없어요, 변해버리면. 그래서 먼지 하나도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상자에 꽉 싸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 무게가 1kg이다 라고 기준점을 정해준 것이죠. 그런데 환율의 기준점은 자기 마음대로 변해요.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됩니까? 그 비율을 환율이라고 하는데 기준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불변한 기준점. 예전에는 화폐가 전부 다 금이었죠. 이 금을 100% 보유를 하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화폐와 금의 개수 무게가 전부 다 같았어요. 100% 일치했어요. 이때는 경제버블이 없었죠. 거품이 전혀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왜 거품이 생겨나고 자본주의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드렸듯이, 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가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준점 잡아야죠. 왜냐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각 나라들이 행복과 불행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겪었죠. IMF를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전처럼 금으로 이렇게 잡아야 될까요? 현재 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를 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그걸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 금을 어디에다가 딱 놔두고 이게 기준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시했던 게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자, 가상화폐는 해킹에 취약하죠. 해킹. 금을 이런 것과 같겠죠. 금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를 도둑 맞아버릴 수 있어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요. 금을 모아놓고 이거를 지키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니면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이거를 기준점으로 잡고 이거에 대한 해킹을 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상화폐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에서 나와 있는 안전장치들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자, 이거를 보완해서 절대로 해킹을 당할 수 없는 어떤 구조가 된다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잡고, 자, 세상에 있는 나와 있는 화폐들과 현재 지금 가상화폐 이렇게 만들어진 것과의 비율을 딱 정해요. 그게 이제 환율이죠. 진정한 환율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환율은 기축통화랑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이 기준점과 비교해서 환율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것이죠. 지금 자본주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상태이고 제도가 그렇게 공정하지 않고 하는 점, 제가 지금 본질을 다 알려드렸어요. 이게 경제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바꿔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과 별 다를 게 없겠죠. 앞으로의 세상도요. 자, 이걸 다 바꿔내야 됩니다. 이거 바꾸기가 지금 상태로는 쉬울까요? 어쩔까요? 바꿀 수 있겠습니까? 보통 이 부피가 가장 큰 나라가 군사력이 높은 나라들이에요. 여기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들, 군사력이 높죠? 왜냐하면 경제 부피가 높다 보니까 많은 재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 재화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재화들이 많다 보니까 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군사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점이라든지 뭐 공정함을 기한다든지 했을 때 군사력이 약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정하고 또 군사력이 높은 국가들이 그거에 수긍을 해주고 이게 굉장히 평화롭게 가는 거였어요. 그래야 맞고요. 또 그거를 하라고 군사력을 그렇게 많이 줬겠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처음에 설명했던 거요. 왕권이 무너졌던 이유. 공정하지 못하고 자, 신분제도가 있어가지고 한번 노비면 계속 노비고 뭐 이런 제조들. 자, 그런 폐단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뒤집어졌다고 했죠. 자, 이제 경제를 앞세워가지고 화폐를 앞세워가지고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뒤집었습니다. 자, 뒤집으면서 생겨났던 폐단들, 그런 폐단들도 일단은 뒤집어야 하기 때문에 많이 용인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겨난 폐단들이 100년, 200년 이어져 오면서 자, 이게 또 폐단이다라고 나왔어요. 이거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죠? 다시 뒤집어지겠죠. 어떤 작용에 의해서요? 자, 제가 5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과학, 화폐, 종교, 예술, 체육. 자, 이게 지금 선두에 있어요, 화폐가. 근데 지금 별로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군사력, 힘을 앞세워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게 공정하지 않는 행위이고 기준점이 아주 애매해요. 자, 그렇다면 왕권이 뒤집어졌듯이 그 작용을 다시 뒤집어야 되겠네요. 뭘로 뒤집을까요? 자,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교도 있고 예술도 있고 체육도 있고요. 제가 뒤집자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이 세상에서 지금 선두에 서 있는 이유, 그 이유와 현재 많이 잘못 가고 있다. 힘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만해져요. 그래가지고 잘못 가고 있어요. 공정하지 못한 거.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게 그 공정함, 공명정대, 청렴결백, 생명 존중, 오로지 실력으로 이 4가지를 가장 앞세웠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정해지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네, 지금부터 공정해지시면 돼요. 제가 지적했던 내용, 자, 이자라는 부분이요. 많이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자, 환율이라는 부분은 이자보다 더 웃기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도 하루빨리 기준점을 잡아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뭐 2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공정함을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뒤집어져요. 제가 이렇게 이치를 정확하게 경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해보자고요. 자, 화면 정리를 한 번 더 할게요. 오늘은 이야기가 좀 길겠네요. 이거를 뭐 3탄, 4탄, 5탄 나눠가지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 화면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자,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이 가야 할 길입니다. 공정해야 됩니다.
청렴해야 되고요.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되죠. 공정하기만 하면은요, 모든 것을 다 좋게 이룰 수가 있어요. 나머지를 다 좋게 이룰 수가 있죠. 공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기득권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요. 자, 기득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공정하지가 못한 순간부터 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실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져요. 공정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혜를 안 주죠. 당연히 실력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청렴해지지도 못하고요.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떨어지기 싫으니까 다시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고 생명을 경시하고 계속 실력은 떨어집니다. 가속도가 붙어요. 계속 공정하고요. 계속 청렴하고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실력이 붙어요. 계속해서 지혜가 주어지죠. 당연히 생명도 존중하고요.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예전 왕권이라든지 예전 그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를 보면 이걸 어떻게 가려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가려내서 그거를 바꿔서 다시 좋게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고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동반 상승을 계속 시켰어요. 과학도 발전되고 뭐하고 하면서 지금은 이런 전자매체들, 어떤 방송이라든지 우리가 녹음할 수 있는 것들, 카메라, 뭐 이런 전파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공정하고 청렴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물줄기예요. 여기에 반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거를 제가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반하지 마라. 이거에 맞춰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큰 작용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고 전쟁이 나고 뭐하고 하는 게 전부 다 제가 자정작용이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가장 처참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요. 이거를 위해서 그렇게 세상이 계속 그렇게 바뀌어왔던 것이에요.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자본주의에서 뭐 화폐가 많고 이런 것일지라도 이거에 거스르면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 작용은. 이해가 되셨죠? 이것을 예전 200년 전에 이거를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글로 써서 그때는 또 언어가 또 수십만 가지였죠.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도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표현이라고요. 생각의 표현. 생각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언어, 문자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근데 그 해석을 해나가면서 전파를 해나가는데 기득권이었던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한 세력에서 그걸 또 바꾸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너무나 오염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전쟁들이 그렇게 많이 났던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전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어떤 가장 정확한 개념이 이제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좋은 내용들이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하죠. 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이 지금 그 방향으로 발전이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럼 과학, 화폐, 종교, 예술, 체육 그런 작용들, 5가지의 큰 작용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네요.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쭉 오다가 지금 현재가 이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지를 금방 정할 수 있겠죠?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 나가면 돼요. 그 거품을 뺄 수 있는 그런 내용. 자, 이자하고 환율은 정말 너무나 웃긴 것이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거품을 뺄 수 있는 작용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주식과 선물 이런 걸로는 지금 많이 부족해요. 이자 감소 또는 삭제, 저는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을 하면 깜짝 놀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자를 다 빼버리면 지금 현재의 부피가 다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경제 부피가 어느 정도 있어야 이 지금 현재 우리 과학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거품을 다는 안 빼겠지만 그래도 현재의 거품은 너무 심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들, 특히 경제 파산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달리 해야 되고요. 이 사람들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경제 부피를 늘릴 수 있는 제도를 지금보다, 현재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죠. 여기에서 잘못된 부분, 제가 민원을 여러 번 넣습니다. 일단 통장이 잘못돼 있다. 여기 통장 보면 압류 방지 통장이 있어요. 압류 방지 통장이. 이 통장은 입금이 안 됩니다. 입금이 전혀 안 돼요. 출금만 가능해요. 그 이유가 물론 있겠죠. 이거를 악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 시선으로 보자면 이 경제,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경제의 시선으로 보자면 한 개인이 경제 부피를 늘리기 매우 어렵게 지금 돼 있는 제도죠.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딱 짚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이 기준점이 우리 최소한의 소득, 최저소득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개인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소득이라고 해볼게요. 그게 이제 관공서에서는 기준점이 있는데 제가 7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이 70만 원인지 90만 원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통장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 최소 소득까지는 입금이 돼요. 이거는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 이 부분은 이제 추가 소득.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시작해서 추가 소득을 얻기 시작했다 라고 이 기준점을 잡는 거죠. 이 기준 안에서는 마음대로 입금 출금도 되고, 물론 여기서도 입금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이거는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을 이제 안 해줘도 되는 그런 기준점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기준점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탁 끊어버리면 안 되겠죠. 통상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지켜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금융활동, 경제활동을 어느 정도로 잘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 추가 소득이 발생이 돼서 정말 이제 정상 궤도에 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그 기준점으로부터 해서 일정 기간,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정해놓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서서히 이렇게 단절을 시키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음 달부터 당장 끊어버리면은요, 이 사람은 현재 만약에 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살고 있다. 그러면 쫓겨나야 돼요. 임대료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근데 뭐 71만 원 이렇게 통장에 찍혔다고 해서 다음 달부터 탁 끊어져 버리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도인 것이죠. 이 시선으로 봤을 때. 한 사람의 경제 부피를 다시 늘려준다라는 그런 방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이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를 잘 관찰을 하다가 또 소득이 이제 좋은지나 나쁜지도 잘 관찰을 해보고 하다가 어느 정도 딱 기준이 됐을 때 이제 현재부터 끊기 시작합니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끊어지겠고 언제가 마무리됩니다 까지 알려주면 이제 이 소득 가지고 앞으로 생활 여건이 바뀌게 될 것을 준비를 하겠죠. 임대료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쭉 해서 딱 이게 끊어졌을 때 완벽하게 정착이 딱 되게끔 그렇게 계획을 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많이 바뀌어야 돼요. 현재는 이게 지금 그 지급되는 생계비 있지 않습니까? 생계비라든지 주거비, 생계비, 주거비 그것만 입금이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소득이 만약에 잡힌다. 이거는 이제 통장은 아니더라도 다른 소득이 잡히고 하면 관공서에서 그만큼 이거를 다 삭감을 시켜버리고 안 줘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소득이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바로 다음 달부터 이게 다 끊깁니다. 모든 지원이 다 끊겨버려요. 이거는 자립을 하라는 것입니까? 말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관공서에 이야기를 살며시 해봤는데 저를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이거 주는 것도 어딘데라는 이런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가 그래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다루는 거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생계비 이렇게 지급이 쭉 되는 내용이 목록별로 다 이렇게 틀리게 있는데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주거에 관한 내용과 식비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지급을 해주면 이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생각해도 이건 틀린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경제라든지 뭐 이런 본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죠. 전혀 모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활동을 잘 못해서 낙오가 된 사람들이고 우리가 공짜로 이렇게 주고 있으니까 주는 것만 받아라.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완전히.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했던 내용을. 학교에서 제대로 경제의 본질, 화폐의 본질을 알려줬다면 제가 겪었던 그런 문제들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해서 경제 부피가 늘어날까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한 명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을 때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하면서 건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경제정책이 바뀌었겠죠. 근데 수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겠죠? 당연히 바뀐 게 하나도 없겠죠. 방금 말한 것처럼 이런 통장 관리요, 압류방지 통장이라든지 이 기초생활자의 어떤 소득 이거 가지고 생계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가 부드럽게 보완이 되면 경제 부피가 계속 늘어난다니까요. 국가에도 좋은 거고 사회에도 좋은 거고 다 좋은 거예요. 개인에도 좋은 거고. 돈은 은행이 만들어내요. 다른 데서 당신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은행에서 주는 거예요. 계속 사회에 붙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좋은 기사입니다라고 공유를 했던 미혼모에 관한 내용도 있었죠. 국가에서 지원이 어떻게 끊어지고 이 아이를 포기를 하면 그 지원이 더 좋아져 버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기초적인 거를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지 뭐에 의해서요?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요. 자, 포퓰리즘이라고 하나요? 포퓰리즘, 포퓰리즘. 네, 포퓰리즘. 제가 이게 하도 회자가 돼가지고 사전에 검색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뭔지. 자, 대중적인 이런 의미더라고요. 대중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들 대중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중적이셔야 돼요. 이거의 반대는 뭐죠? 대중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이득을 위한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인분들은 대중적이 되십시오. 포퓰리즘을 가지세요. 이거를 이제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기지향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기만을 위해서 그냥 돈을 막 퍼준다, 뭐 그게 포퓰리즘이다 라고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진정한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중적인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대중적으로 포퓰리즘을 가지고 이 대중들이 이 국가가 어떻게 잘 굴러갈까를 생각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정치인들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교육 정책이라든지 모든 게 바뀌겠죠. 이것도 교육을 해라, 저것도 교육을 해라 할 수 있는 게 교육부라든지 이런 토론을 통해서 하는 거고, 또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게 정치권이고, 이런 정책들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그 정치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할까요? 저쪽에서 잘못했네. 이쪽이 잘했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중내산해 하고 있는데 정말 저 사람들은 자기들 밥그릇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완전 딴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경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정치로 넘어와 버렸는데, 그 과학, 화폐, 예술, 종교, 체육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입니다. 모든 게 경제랑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모든 게 정치랑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정신들 좀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언론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 언론은 아주 예전에 많이 이상해져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게 다가 아니니까요. 언론보다 차라리 개인 방송들이 훨씬 더 진실되고 공정하고 좋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도 좀 세상을 다르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이 잘못 가고 있거든요. 언론도 국가에서 행하는 교육입니다. 국민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 언론에서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환율 문제라든지 그런 물가 상승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전부 다 정치적으로 다 변해버렸어요? 정치적으로 이기네 지네 뭐 이것으로 지금 전부 다 프레임이 맞춰져 있어가지고요. 특히나 지금 선거철이 돼가지고 이제 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국민은 그런 거에 별 관심이 없어요. 물론 청렴하고 결백하고 공정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밥그릇 가지고 누가 잘했네 못했네 싸우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정작 중요한 거요. 제가 오늘 말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좋게 바꿔나갈까? 공정하게 바꿀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공정한 사람이 그걸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네, 그거를 바라는 거지. 뭐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 달라요. 국민이 생각하는 명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정치권과 언론이 생각하는 명분과는 완전히 달라요. 프레임을 포퓰리즘으로 바꾸세요. 대중적으로 바꾸시라고요. 대중적인 시각에서 지금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능력치 그래프를 아주 작게 그려봤었는데요. 능력치 그래프가 이렇다고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다가 평준화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평준화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평준화가 되고 올라가고 평준화되고. 자, 소득 다른 색깔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능력치가 이렇게 올라가면 소득이 따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만나겠죠? 딱 만나요. 그러면 이때부터 능력치 개발은 좀 줄어들고 소득이 앞지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소득 그래프가 꺾이겠죠? 이렇게 교차가 또 되겠죠. 다시 능력치 개발, 자기 개발을 하게 되고 다시 소득은 좀 줄어드는데 능력이 개발됨으로써 또 소득이 오르죠. 이렇게 교차가 계속됩니다. 마치 두 개의 주식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를 하듯이 능력치와 소득의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자,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자, 지금 북한은 폐쇄된 사회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폐쇄가 돼 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방향을 알려드리고 이치를 다 알려드렸으니까 자, 자본주의에 대한 문을 여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맞는 방향인데요. 남한이 겪었던 문제점들을 안 겪고 가는 게 좋겠죠. 지금 남한에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문제점 우리가 먼저 겪어봤으니까 북한은 안 겪고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직접 겪어봤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다른 좋은 것만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능력치는 높습니다. 근데 제가 높다고 판단해요. 각 개개인의 능력치는 높아요. 근데 소득은 너무나 낮죠. 그래서 이게 소득 그래프가 이제 상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차점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겪었던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자면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은 뭐 도덕적으로 돼야 되겠죠. 종교라든지 어떤 국가 그 학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 자본주의의 본질, 돈의 본질을 제대로 다 교육을 해주고 우리가 돈을 벌려는 이유도 다 설명을 해주고 자,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가 생겨나지 않아요. 아,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정확히 아이들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그 물질 만능주의를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한 가지 그러면 해결이 됐네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오염. 반드시 녹색 성장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거니까 적을게요. 녹색 성장. 지금 남한에는 북한보다 훨씬 많은 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훨씬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환경오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지 않아야 되겠죠. 이 남한에 한때는 지하수를 전부 다 먹을 수가 없었고요. 흐르는 하천은 전부 다 그 공장 폐수로 다 덮여가지고 고기들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서 죽었었고요. 그 과정을 수십 년 겪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전에 그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뭐 풍으로 다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풍이 아니었다고 저는 지금 예상을 해본 건데 환경오염으로 다 돌아가신 거예요. 환경오염으로. 다 치매에 걸리시고 뭐 이렇게
뇌가 이렇게 한쪽이 이상해져 가지고 마비가 걸리시고 이게 뭐 어떤 풍이다 뭐 그런 병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전부 다 환경 오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로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도 왜 녹색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지 북한에서는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통이 통하고 그러면 경제 발전이 아주 잘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나만이 겪었던 그런 문제점들 겪지 않고 잘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아주 자유스럽게 교류가 일어나는 날이 오겠죠. 네, 그런 날이 빨리 와서 저도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경제 이야기 3탄을 마치겠고요. 이게 굉장히 길었는데 이걸 몇 개로 나눠서 3탄, 4탄, 5탄 이렇게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거는 편집을 좀 해보겠고요. 이렇게 세 번 이상의 강좌를 통해서 경제의 본질, 화폐의 본질을 어느 정도는 정확히 아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또 국가가 발전을 해 나가는데 각 개개인이 이런 거를 다 깨달아야만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전부 다 이 경제를 제대로 알아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쫓아오게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을 다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꼭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폐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네, 그거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경제 정책들 그렇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 이야기 3탄을 마치겠고요. 앞으로 4탄, 5탄 계속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경제의 본질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더 해야 될까요? 근데 좀 더 이제 더 한다면 좀 더 세세한 내용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근데 또 그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쪽은 좋은데 다른 쪽은 나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제가 신문 방송을 통해서 쭉 뭐를 보고 이거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경제 이야기를 할 테고요. 아마도 다음 시간에는 경제보다는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고요. 밤에 이런저런 이야기들, 자, 현재 시각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여기에 있고요. 마미아가 바라보는 세상,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